안녕하십니까. AI 블록체인과 신기술 융합 세미나 사회를 맡은 크로스앵글 이선민 이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세미나 및 전체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세미나 내용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오늘 행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 등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시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나경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보윤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AI 법제 포럼 박신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지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용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 윤석빈 서강대학교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님, 봉성범 인천광역시 정책수석님, 공등리 더몬테크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이정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추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행사 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산불로 인해 소중한 목숨 잃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재민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미나를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모든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과 또 진화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보윤 의원입니다. AI 블록체인과 신기술 융합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과 또 인구, 기후, 그리고 내일, 그리고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에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를 주관해 주신 AI 법제 포럼 박신혜 회장님께도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또 안철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그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장이신 안철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강정희 변호사님, 윤석빈 교수님, 또 봉성범 정책수석님, 공등리 실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함께 듣고 우리나라의 AI 블록체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AI와 블록체인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딥시크 등 저가 AI를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신설한 정보 효율성 부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예산 낭비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담론에 그치지 않고 AI를 어떻게 개발 또 활용할지, 또 블록체인과의 융합 가능성, 또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 주제를 넓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회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블록체인 발전을 주도하고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나경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요일 오후에 다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 최보윤 의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저는 약간 이름을 걸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보윤 의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라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다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계셔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안철수 의원님은 AI 신기술 하면 늘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누구보다도 또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AI, 블록체인 정말 요새 이 단어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인구기후 내일이라는 포럼도 만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내일은 정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한민국 내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신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 등장하는 인사들을 보면 이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법적인 제도 정비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중구난방으로 아직도 그 주도하는 부서도 저는 좀 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하고 블록체인의 융합 기술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것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들을, 좋은 이 어떤 저희에게 영감을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AI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 오픈 AI를 이용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늘 보좌진들한테 열심히 안 하면 보좌진들이 필요 없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산업과 AI의 접목도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에 AI와 블록체인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AI 법제 포럼 박신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법제 포럼 회장 박신혜입니다.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그리고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국회 AY와 우리의 미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다른 의원님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AI와 블록체인은 각각이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이들이 융합될 때 더욱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만나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과 실제적인 활용 방안, 법 제도적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정희 변호사님, 윤석빈 교수님, 봉성범 정책수석님, 공등리 실장님께서 소중한 통찰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AI 법제 포럼은 그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혁신 속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해서 법적 이슈를 센싱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저희 포럼은 기술 혁신이 단순한 발전을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또 AI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고 학습해서 제대로 더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실제로 이 둘이 어떻게 해서 함께 잘 작동하는지를 에스토니아에서 2019년에 이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이면 벌써 6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에스토니아는 벌써 정부 모든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킹의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서버에 있으면 거기가 해킹돼서 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바뀌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이나 변조의 염려가 없는, 거의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제 전 놀라운 것은 거기 가보니까 정부 CIO가 있더라고요. CIO라고 하면 Chief Information Officer인데 그 보통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정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미리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정부 CIO가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차관급이고요.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일단은 모든 인프라를 다 블록체인으로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벌써 그때 그 AI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AI 그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7개 정도를 만든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기에 맞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돼서 이제 제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 말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토니아에서 7개의 그 AI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그런 AI인데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보통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중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자동으로 삭제를 해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각 분야마다 각 정부의 그 분야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 역할로 그 AI들을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늦었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5년 전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 1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수원시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도로 규모를 이렇게 키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영역이 더 넓고 많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일종의 그 모델은 에스토니아 같은 데서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이미 워킹한다는 그 프로토타입은 증명을 한 셈이니까 우리는 실제로 5천만 인구에서 작동하는 것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미래의 먹거리로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가 정말로 저는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나온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 입법화하고 또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 배정을 해서 제대로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애쓰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내빈 국회의원 네 분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수진 의원님 혹시 너무 네 분이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최보일 의원하고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같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생활에 진짜 밀접한 영향이 있고 우리 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에서 AI를 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AI와 블록체인과 같이 어떤 신뢰와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최보윤 의원이 하시는 일에 적극 지원하며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지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지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토니아 저도 안 그래도 외교위원회가 이렇게 방한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정말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혁신 지수도 높고 디지털화도 엄청 잘 되어 있는 텐데 마침 또 공공 분야에도 매우 이렇게 접목을 잘 시켜서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제도적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최보윤 의원님과 우리 나경원 대표님 다시 한번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그 AI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 과방위 소속입니다. 근데 AI도 어려운데 블록체인까지 같이 있으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가 AI에 그리고 신기술 블록체인에 어떻게 따라잡을까 이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보윤, 나경원 의원님 도와서 열심히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장내 정돈을 마친 후 바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께 AI 관련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실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정희 변호사입니다. 네, 첫 번째 제 이력을 소개하는 장표를 좀 넣었는데요. 조금 변호사치고는 좀 다양한 직역을 두루 경험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9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공정거래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태평양 AI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박사로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지만 또 논문 주제가 개인정보고 삼성전자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한 그 이력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뭐 여러 이슈들 그리고 AI에 관련된 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보윤 의원님과 또 이 AI 법제 포럼 그리고 이 국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여기 지금 국회에 우리의 내일과 또 미래를 공부하는 의원님들의 모임이 많으신데 이 의원님들의 그 노력과 또 여기를 가득 채워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그 관심 덕분에 우리의 미래와 내일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우 흐뭇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좀 강론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많을 거고요. 저는 그 AI 전반 그 규제 동향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2025년을 AI 기술이 우리 생활과 업무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6가지 트렌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2가지가 관심이 갔었어요.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업무나 그런 특정 일에 대해서 AI를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A부터 Z까지 AI가 다 알아서 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의 재고 관리 같은 것을 할 때 재고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를 주문까지 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AI가 다 이제 관할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 세미나 전에도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 그 인터넷이 처음 도입될 시기에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 간의 그 격차가 있었듯이 오늘 지금도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효율성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걱정하는 마음인데요. 이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의도를 자기가 파악해서 A부터 Z까지 업무를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걱정들이 또 내년에 이 자리가 되면 모든 게 해소가 돼서 AI 에이전트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AI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AI와 관련된 이제 발표 자리에 서게 된 게 한 재작년 말부터인데요. 그때만 해도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판별형 AI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이미 뭐 AI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챗 GPT 정보는 사용을 해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의 AI에 대한 그 인지도나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AI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AI를 활용을 하면 이 생산량 증가가 된다는 것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 AI 채택해서 이제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 그 나라별로 지금 그 수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가운데 그레이색이 글로벌 표준이고요. 보면은 한 2~3%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AI를 사용하면 이제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표인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짙은 색 같은 경우가 이제 1.23%를 넘어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AI를 많이 채택해서 이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것 같은 국가가 미국, 중국 이 정도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표를 보면 제 끝에가 홍콩, 이스라엘, 스위스랜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AI에 대한 수능도, 그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연성,
친숙도 이런 수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뭐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을 꼭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수용을 해서 채택을 해갖고 잘 활용을 한다면 그 국가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 AI의 손능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국가들이 더 많은 이득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 이 표를 보고 약간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물론 굉장히 지금 AI 기술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에 좀 뒤처진다고 해서 굉장히 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빨리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면 더 높은 생산성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시사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면 우리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되고 뭐 편리한지에 대해서는 익히 뭐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활용하게 두면 되지 왜 자꾸 정부에서 뭐 인공지능 법도 만들고 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뭐 이용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는 불만이 사실 그 사업계 쪽에도 있고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 리스크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우리 아웃풋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또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 침해나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좀 뭐 환각, 편향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원 배분 쪽에 채용, 입학사정, 대출 심사, 사회보장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 한 5년간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다 AI를 활용하면서 이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에 이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학사정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AI 입학사정관 제도를 했더니만 되게 부유한 집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더라. 그리고 대출 심사 AI를 돌렸더니 부부가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소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그 대출 한도가 남편보다 10분의 1로 줄었던 경우. 그다음에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그 정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 그 신청서를 이제 받은 거죠. 사회 취약 계층에게. 근데 AI로 그거를 이제 다 심사를 해서 이제 부정수급자들한테 환급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정수급 환급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의 굉장히 학력이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청서 작성하는 것들에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좀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학습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부정수급으로 환급 조치가 내려져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우리가 규제하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AI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 리스크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보면 뭐 개인정보 또 저작권, 뭐 공정거래 이런 쪽 분야에서 각기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이제 AI 자체를 규율하는 AI 기본법을 또 만드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EU에서 제일 첫 번째로 AI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그 단일한 그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종합법률 체계 EU AI 액트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개보위라던가 방통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각 그 규제 기관 소관 업무에 따라서 책임을 보여야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체제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라는 법규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다음에 또 OECD에서는 AI 윤리 원칙을 로 각각 자기 사정에 맞도록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AI 액트가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AI 관련된 규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EU에서 그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의 7%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EU AI 액트가 그 작년에 발효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단계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6년 8월 2일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요. 27년 1년 뒤인 27년 8월 2일부터 또 나머지가 다 시행이 되는데 3년 뒤에 시행되는 것들은 그 유럽의 제품 안전 기본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제품 안전 기본법에 포함되는 그 제조물에 대해서는 AI에 관련된 의무가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3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좀 더 시행일이 뒤늦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EU AI 액트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하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규제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수임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그다음에 최소 위험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넣었어요. 뭐 최소 위험 같은 경우는 자유 규제를 하고 있고 수임 불가 같은 경우는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의무를 많이 부과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낮은 제한된 위험은 투명성 의무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고위험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많고 규제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뭐 규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해요. 이게 과연 이걸 다 준수하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서 뭐 보존해라. 그다음에 또 품질 관리 시스템 기술 문서 작성, 로그 적합성 평가 등록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많은 의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가 한 4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근데 이 법만으로는 사실 내용을 잘 알기 어려워서 이거를 설명하는 하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60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실제 시행이 되면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EU와는 달리 이제 이런 기본 법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그 규율 내용을 EU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규제한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철회했죠. 그래서 철회를 해서 규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철회된 상태이고요. 그 중에 일부 뭐 안전성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아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도. 네, 트럼프에서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행정명령은 과잉 규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일부 이제 앞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그 요즘 미중 패권 뭐 분쟁이라던가 또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AI에 관련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시사점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지원받는 그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경쟁 압력이 가중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파트너십 같은 부분에서는 또 그 미국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채용할 또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EU 동향이나 미국의 또 규제 동향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한국인공지능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만들어져서 올해 1월에 발효가 됐는데요. 네, 1월 21일 이제 제정이 됐네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름이 길어서 보통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2장, 3장은 뭐 지능에 관한 내용, 또 4장은 규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제 신문이나 또 과기정통부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자들은 4장에만 좀 포커싱을 하셔서 이제 규제법이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EU의 AI 액트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모델을 삼아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재 측면에서 E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시에 그 7%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페널티가 과태료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는 규제법이 아니라 지능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른 수긍이 가는 게 그 의무를 다 위반해도 수범자가 받는 페널티가 과태료 3천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의무가 너무 뭐 디테일하다, 과하다 이런 이제 사업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페널티가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것은 EU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지능이나 촉진 쪽에 힘을 싣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U 인공지능법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총 4가지 위험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무를 차등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뒤에 뭐 고성능 인공지능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EU는 고위험 AI였죠. 근데 우리는 고영향 AI입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보면 고위험이 이제 영향으로 바뀌게 된 게 그것도 우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까지 좀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인공지능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미칠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쓰는 챗 GPT 같은 그런 뭐 글, 소리, 그림, 영상 이런 모든 다양한 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장표를 넣어놨냐면 좀 EU AI 액트 같은 경우는 그 뭐 개발자, 유통자, 뭐 배포자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그 수범자의 의무를 또 상세하게 다 나눠놨어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누고 있지 않고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 정도로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 이용자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 같은 경우는 그 고영향 인공지능에서 그 영향을 받는 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수범자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개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이용 사업자에 해당되는지는 되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그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네가 더 추가적인 개발을 해서 파인 튜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인지 이용 사업자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아마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1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내년부터 시행인데요. 법에서는 굉장히 계략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법만 갖고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법령 정비단을 만들어서 그 연구반에서 한창 그 시행령이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반에서 같이 회의를 하다 왔는데 사업자분들도 같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더니 그래도 거의 다 끝났고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3위 사업자라고 하는데 1, 2위와의 격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 3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럼 우리 이런 인공지능 산업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규제를 열심히 막 하는 게 맞냐. 일단 산업을 키우고 어떻게든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목소리가 있으시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AGI라고 하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인공지능이 AGI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분명히 재작년에 이런 강의를 할 때는 10년 넘게 남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올 초 들어보니까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3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술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으면 우리도 원래는 법이 후행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지만 계속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 부작용이 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또 그 이용자의 보호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서 산업계와 뭐 법조계 또 우리 입법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다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이런 자리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한 법적 규제와 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해주셨고요. 변호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빈 교수님께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과 전망 주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웹3에 대한 부분에서 융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실무 담당하는 걸 좋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강대학교에서 AI 소프트대학원에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나마 AI 웹3 융합에 대해서 5년 정도 해서 편하게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친해지면 제가 비트코인은 못 들어도 자료는 잘 드립니다. 별 반응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아이덴티티가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신뢰 연결자 부분에서. 그래서 관련 제가 부족하나마 AI 블록체인 융합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 연결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할 건데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전제 여기 용어가 좀 많이 있죠. 디자인 띵킹, 스타트업, 에저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은 혁신을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조직과 우리 나무 외부 조직과 연결과 융합을 잘하느냐. 그래서 오늘 세미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산업계 어떻게 연결 융합을 잘하느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좀 여러 가지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런 걸 좀 많이 물론 트럼프 정부가 있는데 트럼프 이전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트럼프 뒤에 뭐가 있냐면 페이팔 마피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페이팔 마피아가 AI 웹3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끌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집단 지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한 가트너라고 해서 유명한 시장 조사기 거기서 컴바인 해라,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업 애자 해라.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변호사 말씀하신 데 워낙 빨리 변화가 있죠. 저도 이제 IBM 오라클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차세대 할 때 보통 기획 1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망합니다. 어떻게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보고 피드백을 받고 누가 에이자일하게 민첩하게 하느냐 그 관점에서 AI 블록체인은 이런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거는 워낙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집단지성으로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도 오늘 여기 지하철 타고 왔는데 다 여기 보시면 다 사람들은 뭐 보고 있나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휴먼 훅 갖고 있고 공부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고 있죠? 자, AI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이 AI 블록체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인간이 역할과 AI 역할을 어떻게 잘 봐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피지컬 AI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아마 AI하고 인간 역할 부분에서 아마 블록체인 어떻게 할지 또 말씀드릴 때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가 거꾸로 가고 있죠. 여기 이제 G세대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G세대 분들에 대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딸 둘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입니다. 약간 불쌍해 보이죠. 예,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이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혹시 여러분 로블록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이는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보면서 느낀 게 이 아이가 컸을 때는 은행을 안 쓸 것 같다. 저도 KB나 신한 같은 곳에서 이 아이 컸을 때는 아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피어투피어로 실제 AI 블록체인 향후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은행을 안 쓸 것 같습니다. 다 좀 마치 로블록스에서 물론 로블록스는 현재 만족한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실제 디지털 머니가 되는 크로스보더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봐서 제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컸을 때는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관점에서 어떻게 AI 블록체인이 될지 그것도 제가 단초를 얻었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혹시 여기 시간이 없어졌지만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시고 4명 이름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못 드려도 이제 상품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혹시 이 걸그룹 이름 아신다? 손 들어봐주세요. 역시 훌륭합니다. 여기 보통 이걸 보고 핑클, 시스타라고 하는 나이대가 나오는데 이게 마마무죠. 그러니까 문별, 솔라, 휘나사를 올려서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마마무 걸그룹인데 마치 문별, 솔라, 휘나사 올려듯이 4차 설명이 뭐냐면 오늘은 이제 AI 블록체인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4가지가 있습니다.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융합했을 때 가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번 세미나도 아마 지면 때문에 AI 블록체인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을 해야만 가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또 BL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닉 소사이어티입니다. 흔히 말하는 ES처럼 이제 4가지를 아까 말씀 연결 융합을 잘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또 핵심적인 부분은 주인공은 AI 데이터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역할을 해서 이제 이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는 많이 아시고 보통 P2P 하면 블록체인들은 피어 투 피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P2P가 플랫폼의 시사에서 프로토콜 바뀐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ABCD 얘기할 때 플랫폼은 다 아시죠? 페이스북 같은 부분에서.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저희가 AI 웹3 융합되면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내가 기업만큼 보상을 가져가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열심히 올라요. 저도 페이스북 5천 명이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올라서 좋아요 누르는데 저한테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죠. 다 마크 주커버그나 페이스북 주가만 올라가는데 우리가 기업만큼 보상을 받는 이런 것들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오늘 제가 키 메시지 뭐냐면 ABC 중에서 마이 데이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저는 마이 AI 시대가 온다. 근데 저는 마이 AI인데 마이 AI 온 웹3. 웹3 외에서의 마이 AI 시대를 제가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마이 데이터는 다 많이 아시니까 근데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근데 마이 AI 온 웹3. 웹3에서의 마이 AI를 분명히 와서 나의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나만의 AI가 될지 아까 AI한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나만의 AI가 어떻게 웹3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혼자 쓰는 같이 연결 융합하는 시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핵심적인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을 하는데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시대가 온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웹3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제가 또 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웹3에 대한 부분은 웹3 블록체인 회사가 마케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웹 3.0 부분은 1.0은 읽고 2.0은 읽고 쓰고 3.0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그래서 탈주강은 됐지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웹 3.0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크 주커버그만 돈을 버는데 내가 데이터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메커니즘이 분명히 프로토콜 경제를 가고 있어서 아마 올해 2, 3년 안에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드리는데 지금 AI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는 누가 지금 엔비디아 다 아시죠? 엔비디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옛날 인터넷 시대는 시스코가 있었습니다. 시스코가 엔비디아고요. 오픈 AI가 혹시 넷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아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건데 지금은 오픈 AI하고 마치 넷스케이프 시대가 됐다면 아직은 카카오 네이버가 안 나왔고요. 아마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5, 2, 3년 안에 아마존이 나올 시대가 됐을 때 거기서 누가 그걸 리딩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봤을 때 웹 3.0이 너무 말씀드렸죠. AI 데이터가 주인공 맞지만 저희가 웹3 너무 약간 오해들이 많으신데 분명히 블록체인이 여기서 데이터 소유권,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데이터 자산화 그런 관점에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 될 때 블록체인 융합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뢰성이죠. 내가 올린 데이터 AI 믿을 수 있어? AI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AI를 쓰는데 이거 데이터가 아니면 AI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 인증에서부터
트래킹 트레이스되고 내가 얻는 데이터 자산화 때문에 AI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I를 믿을 수 있어라고 해서 AI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블록체인이 역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액티비티 했는데 보상이 없을 때 거기에 얘기할 수 있죠. 블록체인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왜 보상을 안 해주세요?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월급을 좀 지나면 아마 코리아 원으로 받고 나머지는 아마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연결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 시너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봤을 때 블록체인이 AI 민주화를 이루어지는, 지금은 AI가 중앙화된 AI죠. 하지만 저는 AI 부분에서 탈중앙화 AI 민주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챗GPT 많이 쓰시는데 그 중앙화된 AI였지만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AI 그리고 탈중앙화된 AI에서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마켓플레이스가 나옵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가 올렸을 때 내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주세요 하고 했을 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블록체인 갖고 있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데이터 자산화에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넌스 이슈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이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투명하게 가버넌스가 이런 거 봤을 때 이 흐름을 봤을 때 가버넌스를 잘 돌 수 있는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다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위들이 많으신데 그 자동화돼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룰이 있으면 코드 is로죠. 코드가 법이 되는, 코드 is 뱅킹, 코드가 은행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뭐냐면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죠. 하지만 코드가 법이 되고 코드가 은행이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위 레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금융 분야인데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IBM 오라클 때 주로 금융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금융이 굉장히 레귤레이션,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저도 국회의원 계시니까 좀 많이 법적으로 해서 많이 오픈이 돼서 사실은 라이센스 사원이죠. 너무 틀이 갇혀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크로스보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국은 이제 페이팔 마피아 이후로 데이비 sak스라고 하죠. AI하고 크립토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체계에 대해서 혁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융사에서는 약간 좀 이슈가 저도 약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AI 기반으로 자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법적인 체계가 약하긴 한데 향후에 봤을 때는 기존 리거시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이 돼서 아마 혁신적인 서비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워낙 포텐셜이 있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하려면 보안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래서 뭐 자산 관리라든지 탈거금이라든지 사기 방지 이런 것들은 이미 FIU라든지 그래서 쓸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를 갖고 피딩시켜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는 저도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면 답답한 또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마이 AI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마이데이터처럼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AI 블록체인 융합이 되면 가장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될 수 있습니다. 초개인화돼서 이게 갖고 있는 AI 데이터 융합을 보니까 이 사람을 봤더니 현재 있는 운동 패턴을 봤을 때는 보험료를 깎아줘야겠네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들 운전 습관이 좋으면 마치 보험료를 깎아주듯이 마치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운전 패턴처럼 현재 갖고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헬스케어에 대해서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의료 데이터 그리고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현재는 병원에서 제가 열심히 데이터 준다고 저는 보상이 없죠. 이렇게 저도 이제 다친 적이 있는데 병원에 옮길 때마다 그 데이터 옮길 때마다 저도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데이터 주인공이 누구인가 저희죠. 갖고 있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부분들을 내서 아마 이거는 뭐 전에 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서 약간 좀 각 나라별 움직이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게 크로스보더한 부분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물류 체인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강조시키는 요 부분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죠. BTS, 블랙핑크, 뉴진스 최근에 이슈가 생기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컨텐츠 갖고 있는 한류 관련해서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컨텐츠 가진 기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코리아 원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처럼 쓸 수 있을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도메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장점을 베이스로 분명히 외국에서도 달러 기반 현재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동대문 가시면 15%를 다 USDT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가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법적인 분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강점이 이런 뉴진스나 블랙핑크를 보려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우리 원화 기반에 쓸 수 있는 그래서 CBDC 말고도 이렇게 크로스보다 부분에서 우리 강점이 갖고 있는 그래서 콘텐츠라든지 제조 이런 거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너무 미국 중국만 돼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베이스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 AI 얘기 제조업도 있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콘텐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할 수 있어라고는 가능성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죠. 이거는 말씀드렸을 때 갖고 있는 아까 AI 데이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증 부분에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시민 참여, 내가 열심히 참여했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 지금 공공에서 원리 부분이 나올 텐데요. 아마 지금 행안부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좀 주민등록증 넘어서 우리나라 가버넌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투명 의사결정이라든지 감염성 그리고 행정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원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사실은 ABCD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복잡하죠. AI도 복잡하고 블록체인도 복잡한데 두 가지 융합했을 때 그런 기술자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건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BCD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것들의 아키텍처 구조 이건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실제 구조화돼서 뭐 분산완장, 프라이버시,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데이터, 유저 케이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위입니다. 사실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밑에 있는 부분들에서 아키텍처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제안해 주시면 거치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가져가는 싸움이어서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글로벌리 많은 발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마치 저도 아까 말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민첩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느냐 그 싸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적인 아이디어 마치 네이버 카카오가 됐듯이 이런 어려운 미중의 싸움이 있지만 분명히 활용적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다고 하면 아까 콘텐츠라든지 제조업 이런 관점에서 같이 이런 아키텍처를 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벡터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건 다 오픈 소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연결 융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라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 부의 재분배, 접근성 이런 관점에서 영향들이 커서 이런 통해서 저희가 제2의 우리나라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처럼 여기 계신 의원분들하고 기사분들이 마치 미국 트럼프 뒤에 페이팔 마피아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를 같이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을 같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 데이터 시대처럼 마이 AI 온 맵3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같이 동반 성장해서 같이 국회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방적 혁신으로 같이 가치를 만들어가기 기대하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이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ABCD의 만남이 가져올 디지털 혁신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잠시 중간에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네빈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봉성범 인천광역시 정책수석께서 인천광역시 AI 및 블록체인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정책수석 봉성범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이 졸고에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선 것 이유는 민생의 최첨단에 서 있는 지방 정부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께는 이 기술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발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에 두 분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저는 따로 준비는 안 했고요. 저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보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시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년째 보좌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AI 및 블록체인 정책 추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정책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조례를 디지털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디지털 기술 산업의 생태계 조성 기반을 얼마 전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왜 유효한가 하게 되면 일반 이 민간 분야와는 다르게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 영역의 정책과 사업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관련 근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함으로써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공공 분야와 연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신원 증명 기반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의 AI 분야 정책 추진 현황, 블록체인 분야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에 계속 주목하면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한 도입 및 시행으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교통신호 최적화로 교통 혼잡을 개선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도입해서 작년 2024년에는 10개 간선도로에 적용한 결과 통행 속도는 4.4% 향상, 지체 시간은 8.0%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AI 기술로 신호 최적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신호 최적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정체를 줄이고 통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신호 최적화는 빅데이터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을 도출하는 고도화된 기술로 인천경찰청과 교통종합상황실을 합동 운영, 교통신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정체 구간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소 200회 이상의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통시간, TOD를 도출하고 이를 정체 구간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통행 속도는 평균 4.4% 향상되고 지체 시간은 평균 8.0% 단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98.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검단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AI 기술을 활용한 시의 정책이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통 분야 이외에도 많은 분야의 기술 접목을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이외의 대표 사례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사업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AI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AI 관련 사업을 한데 묶어서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AI 관련 종합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은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고 산업 현장, 일터에서도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응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AI 기술의 발전 및 활용 속도를 고려해서 AI 융복합 산업 육성의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으로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 기간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겠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가 있겠는데 요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좀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스토니아 건에 대해서 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많은 이제 기술자 분들이라든지 이 법조인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명정보 활용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이 데이터상에서 이제 웹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정보 처리가 별도로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AI를 통하면은 가명정보 활용화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이 개인정보 보유 및 기업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단계별 맞춤 성장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실증 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저희가 좀 도출을 해보니까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 과제 발굴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 항목에 좀 추가도 저희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산업 분야 재직자 대상이 인공지능 교육 추진이 있겠습니다. 아까 최보윤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상당히 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AI 기업 육성 참여 기업 대상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전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에 이 사업 목표를 5개사 이상의 이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들에 대해서 AI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AI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최적화된 AI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5개사를 사업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의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AI 기술을 활용 융합해서 적용될 제품 및 서비스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관내 AI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하는 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에 지사를 둔 곳들도 저희가 사업 대상에 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AI를 공급할 수 있는 곳과 또 그리고 수요로 하는 곳을 공급과 수요를 연결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6번 사업 AI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험 참여가 사실은 좀 아주 소소한 규모이긴 한데 지금 체험 참여를 200명 해서 관내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AI 체험 교육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대를 한다라든지 인원을 더 확대를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AI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이제 블록체인 분야 정책 추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는 판단 아래 급속하게 성장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육성, 앵커 기업 유치 등 혁신 성장의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천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한동안은 불모지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후발주자임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청라, 영종, 송도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진행된 부분, 금융, 환경 분야, 영종은 항공, 항만, 물류, 송도는 바이오, 의학 분야를 연계해서 디지털 자산 경제구역을 조성하고 원도심 지역에는 공유 주차장이라든지 탄소 포인트 등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 지도 잠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금융을 중심으로 이제 금융 허브로 저희가 키워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90% 이상의 바이오 클러스터화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더 나은 이 사업 생태계를 꾸려갈 생각입니다. 2025년 올해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메인넷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시도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 좀 문의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추진 목적은 정책 기반 서비스를 위한 메인넷 및 솔루션 구축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메인넷 주요 내용은 일단은 인프라 환경 구성이 있겠고 그리고 인천시의 개방형 전자지갑 플랫폼 및 앱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확산 서비스 개발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격 서류 수집 프로그램 개발 부분, 자격 서류 심사 프로그램 개발 부분, 자격 서류 중개 프로그램 개발 부분 주요 내용은 앞과 동일하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시스템 개념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요 다음 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넷 구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인천 전자지갑이 가로 열고 시민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인천 시민카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급이 되게 되면 최근 들어서 그 전자신분증, 일테면은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론 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인천 시민은 이 전자지갑을 이제 별도로 이제 이 시민카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 관내에 있는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 논스탑 내지는 원스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이 완료 직전에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체감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종의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 정책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고 기술 검증 그리고 서비스 유효성이 확인된 시민 체감형 실증 서비스로 기능 개발로 실증 서비스 기능 개발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 전자지갑 아까 이 시민증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선패스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 에코 허브 플랫폼 이런 방식이
웹 베이스 방식이라든지 뎁 방식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괄해서 이 인천시 전자지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 정책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기능 개발이 있겠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기능을 검증하고 개선해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를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 나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연계처 발굴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시민 인증을 활용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는 것이 이제 용이해지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22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실질 경제 성장률 4.8%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면서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2023년 지역 내 총생산은 117조 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중에서 지역 내 총생산 2위의 경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불안과 우리나라 저성장의 경제 성장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 특히 디지털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군인 제조업에서 디지털 융복합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 산업의 변화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해 항상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및 국회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및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경우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장기간 손을 놓고 입법 과정 등 제도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자산과 같은 경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지향하면서 해외 유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현재 국내 규제 기준으로는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같은 대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산업의 발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방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AI 및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시민 속으로의 AI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공등리 더문테크 실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공기금 관리, 탄소 배출권 거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공기금 관리라는 발표를 맡게 된 더문테크의 공등리입니다. 저희 더문테크는 국내에는 좀 드문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 기반 기술 연구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한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뭐 구현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주력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쓰임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거래를 많이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보고요. 이제 이게 이런 잘 보고 났더니 공공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공공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탈중앙화 분산 원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2008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면서 탄생한 기술인데요. 그냥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중개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P2P 이제 중앙 시스템 없이 피어들끼리 각자 이제 알아서 가치 전송을 이제 주고 받는다, 이런 기술이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제 기존에 없던 어떤 시스템을 암호학과 이제 네트워크 기술과 경제학을 융합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혹은 뭐 합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다수의 서버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복제해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기록을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왜 이제 화제를 받고 이제 주목이 되었냐면 이제 기존의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적대적인 환경이나 이런 곳에서 중앙에 이제 중개자가 없는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이 이걸 해결해 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공동의 데이터라고 하는 걸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이제 사회 관계망 여기저기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블록체인의 도입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점도 저렇게 있죠. 뭐 탈중앙화 돼 있고 보안성도 높고 뭐 투명하고 뭐 효율성도 제고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다수의 서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통신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 서버도 더 성능이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많이 하니까 네트워크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 한 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다른 일반적인 기존의 시스템처럼 어떤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자마자 그게 이제 반영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안정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최소한 1초 정도는 우리가 쓰고 나서 이제 확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항상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빠른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처리량과 처리 속도의 제한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이걸로 세상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영역, 어떤 영역이냐? 우리가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하서라도 데이터 위변조를 꼭 방지해야 되구나. 혹은 이제 공개된 원장 이것만 있을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이력까지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때 이런 영역에서 써야 되는 기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조건부 어떤 자동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선입견과 달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공공 영역에서 잘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왜 하고 있는지 한번 배경을 보자면 지금 이제 이거는 그 탄소 감축 관련한 협정 이제 타임라인이 위에 있는데요. 지금 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미 파리 협정으로 이게 어떻게 감축할지 뭐 이행 방침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고요. 이제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밑에 보시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탄소를 많이 쓰면 생산하는데 EU에 들어갈 때 탄소세로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산화탄소 함부로 이게 쓰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이제 압력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리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회사한테 이제 이렇게 쟤들이 생산하는데 썼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도 하지 마라. 니네 이 공급망 전체를 다 조사해서 실사를 한 다음에 그 탄소 얼마나 다 배출했는지 정확히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ESG 정보 공시를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코프 1, 2, 3가 있거든요. 근데 스코프 1은 이제 저희가 직접 배출한 거, 스코프 2는 간접 배출한 거 이렇게 2까지는 의무 사항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스코프 3까지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이제 공급망 전체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어떤 걸 여기까지 가냐? 그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거 구내식당 외주 줬어요. 그럼 그 외주 준 구내식당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이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 정보를 취합해서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거대한 압력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이제 거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적 탄소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는데요. 그 모양이 살짝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규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제 그 산업의
정해서 이제 나라에서 기업별로 너는 탄소 배출 얼마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주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걸 다 안 채우고 좀 남겼을 때 이제 그 잉여한 여유분을 이제 서로 거래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이고,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인데,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누가 봐도 이걸 하면 이제 탄소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을 실제로 합니다. 뭐 조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뭐 전열 기기를 뭐 이제 태양광 기반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그걸 이제 누군가 이제 인증하는 사업자들이 이거 니네 이거 사업 잘했네 이거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뭐 10톤 이렇게 줄 것 같아 이렇게 인증을 해주죠. 그럼 인증 받은 만큼을 이제 거래소에 이제 실적을 이제 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그 구매자는 그걸 구매함으로써 저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탄소 이제 감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민간까지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시급하게 달려들어야 될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이제 민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사업하고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래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런 이제 기사 이제 헤드라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이제 그 실적을 부풀리고 누군가는 이제 허위로 신고하고 누군가는 이제 그 이중으로 거래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가를 이제 구조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위쪽은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까지 어떤 각 영역들이 있고 세부 영역들과 참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가 표시돼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국내 이제 사업자 그리너리라고 하는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업자가 있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제 ISO 국제 규격에 따라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지금 공개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이제 개발하고 그걸 누군가 이제 측정한 다음에 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배출권을 이제 발행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발행되고 끝이 아니라 그 발행된 거래 그 크레딧은 이중 삼중으로 이제 인증되면서 이렇게 최종 거래가 되고 나서 인증서가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쪽에서 이제 감축했다고는 실적이 이쪽 끝에서 거래되고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추적되면서 이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정보가 되게 많이 이제 공개되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떤 그런 앞에서 보았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은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주고 투명성도 이제 높여주고 데이터 접근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뭐 이제 누군가 감축했다거나 실적이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인적 오류나 뭐 어떤 이중거래 뭐 이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태생적으로 우리가 토큰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레딧이라는 거 발행해 놓으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차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검증기관이 사실 실제로 이제 그 감축 내역을 이제 검증할 때 IoT 센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온체인에서 검증한다고 했을 때는 이 감축한 크레딧의 적법성 같은 것도 우리가 실시간에 항상 추적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토큰 증권이나 탈중앙화 금융, 이제 디파이 같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제 블록체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규제가 정비되고 나서 우리가 그 실제 배출량, 이제 실물로 거래되는 배출량만 아니라 배출량을 어떤 그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확장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들이 있고 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유명한 투자사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삼용화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안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적용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뭐 신뢰성, 그리고 이제 효율성 제고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차트가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 공공 부분 블록체인 시장이 30조 원짜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평균 80%씩 성장해서 몇 년 안에 1000조짜리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블록체인을 도입한 정부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스토니아, 그리고 또 두바이도 이미 도입을 했고요. 두바이 정부는 이제 도입하면서 이걸로 1년에 1.6조 원 정도는 우리가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제 효율성이 제고된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이미 노원구에서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대체해서 한번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원 수도 10배 늘고 이제 가맹점도 3배 느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이 공공 부분에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어디에 페인 포인트가 제일 이제 우리가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공공 기금 운용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위쪽에 보시면 이제 컨소시엄 구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거 아무거나 갖고 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아무 사업 가가지고 아무 컨소시엄 구조 갖고 온 건데, 이게 그 보통 공공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이 공공 그 기관이 같이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서류를 관리하고 공동 기금을 이게 그 집행하고 이걸 서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절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공이 많기 때문에 규정이 복잡해지고 이제 그 절차를 이제 강화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고 행정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절차들을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이 부분의 페인 포인트를 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이제 지옥 중에 지옥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복지수당, 복지크레딧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복지수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금의 출발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겠죠. 복지부 이런 데서 기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그 집행하는 기관 혹은 뭐 지자체 혹은 뭐 어떤 공공기관이 되겠죠. 거기에서 수령자에게 줍니다. 돈을 줘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수령인이 받아서 어딘가 가서 써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소상공인이나 뭐 마트나 이런 어떤 그게 되겠죠. 이게 이 생태계가 엔드투엔드가 너무 넓어요. 너무 방대해. 이거를 기존의 어떤 레거시 시스템을 집행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난 행정 에너지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느린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율성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 이 복지수당 지급을 이제 한번 블록체인으로 파일럿처럼 이제 한번 해본 기록이 있는데요. 2017년에 이렇게 디지털 토큰으로 복지수당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모바일 앱으로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엄청나게 효율성이 증가되더라라는 이제 사업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2017년에 어떤 기술적 한계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블록체인 자동화, 뭐 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 뭐 오남용 방지 이런 어떤 걸 이제 제공해주면서 이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그 여기 모식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축약해주는,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스템 설계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미 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이제 공공 분야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연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가 기금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적용하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까지 도입하면 더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혹은 뭐 복지 크레딧을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하자라는 연구도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여기서 재현하는 부분들은 뭐 분산 신원 인증 기술,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인천시에서 여기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신원 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 수급과 중복 수급 같은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대상자 명단을 이렇게 크게 확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별해서 이제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자, 복지 사각지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언도 이런 논문들에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이제 AI,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랑 결합을 하면 우리가 이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 대응이거든요. 언제나 그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언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저는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공공에서의 블록체인이 적용됐을 때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나 어떤 해결되는 문제점들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연구 결과로 발표해줬다는 부분 걸 이제 저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아직 이제 우리가 충분히 쓸 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공 쪽에 적용 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선입견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거하고 보면 블록체인은 이제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같은 걸 되게 많이 제고해주기 때문에 이제 공공 쪽에 굉장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 혁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장벽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장벽은 아닙니다. 이제 장벽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블록체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업보, 블록체인이 어떤 그 투기성 어떤 기술로 많이 사용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기에 이제 사람들 피해를 일으키고 한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제 공공 부문에 계신 분들이 정부 시스템, 우리가 공공 시스템에 이제 블록체인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진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이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확산을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양쪽 입장에서 이제 그 공직자 혹은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써보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어떤 코인으로 이렇게 막 그런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간순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구나, 이런 거 이제 체험하면서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준비 사항이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업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성과 신뢰성이 공공에 어떻게 효율성을 주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에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에 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이정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발제의 내용도 참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AI와 블록체인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이 이제 나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신뢰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블록체인의 데이터 이력 관리라든지 소유권 확립 등 이런 기술적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또 AI의 그런 그 데이터 분석 예측 기능을 통해서 지능화와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의 강점을 융합을 해서 국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서로 융합을 해서요, AI 기술의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 AI 기술도 활용해서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의 성능이라든지 보안성도 안전성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 개발 R&D 사업도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 결과물로 사실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도 있고, 또 이제 온라인 주민 투표, 또 국가 자격 디지털 배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금융위 또 한국은행과 같이 하고 있는 예금 토큰 기반의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들 이미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AI 시대와 또 이제 그 디지털 경제 이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정순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의견 들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